안녕하세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70대 여자입니다. 전 남편과 함께 30년 가까이 금은방을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별별 일이 다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렇게 인생의 많은 일들을 이겨내고 이젠 좀 조용히 삶을 보내리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벌어진 사건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답니다. 돌이켜보면 그 일은 저와 제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지만 동시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도 해준 것 같아요. 대체 저와 저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 남편과 20대 초반 중매로 만나 결혼했어요. 다행히 착하고 성실한 남편을 만나 딸도 2명 낳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살면서 힘든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저와 남편 둘 다 시골 출신에 가진 것 없이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수저 한 벌도 다 우리 돈으로 마련해야 했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날 때까지 우린 방 한 칸에 부엌만 있는 집에서 살았어요. 살림은 빠듯했지만 큰애 손잡고 작은애 포드기로 얻고 저녁에 남편 퇴근길 마중 가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죠. 아빠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우리 공주님들 오늘도 나왔어? 오늘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었지? 당신도 수고했어. 그렇게 남편 손잡고 돌아와 저녁 먹고 애들을 재울 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진 것도 없고 고달픈 생활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때 남편은 종로 귀금속 상가에서 세공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손재주가 좋고 성실해 평판이 좋았답니다. 전 애들이 학교 다닐 때쯤부터 동네 화장품 가게에서 일했고요. 젊었을 때부터 성격이 밝고 부침성이 좋아 그런지 가게 매출이 잘 나왔죠. 손님은 얼굴이 하얀 편이어서 립스틱을 레드 오렌지나 핑크가 잘 어울려요. 어머, 그러네요. 이거 2개 다 주세요. 네, 혹시 마스카라나 파운데이션은 안 필요하세요? 곧 더워질 텐데 여름용으로 새로 나온 게 반응이 좋거든요. 전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다 옷가게 매장으로 스카우트 때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장님들은 제가 센스도 있고 과하지 않게 물건을 잘 권한다며 몹시 좋아하셨죠. 저도 손님들 상대하는 게 즐거웠고요. 둘째가 중학생이 될 무렵 동네 금은방 사장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아 가게 운영이 어렵다며 금은방을 제게 맡아 해보라는 거였죠. 그동안 남편도 종로 금은방에서 일하며 경력이 꽤 쌓였고 전 동네에서 오래 일했으니 좋을 것 같다면서요. 금은방을 인수하려면 대출을 꽤 많이 받아야 해 남편과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나야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었지만 당신이 힘들 거예요. 당신이랑 나랑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전 남편과 금은방을 인수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어요. 가게 열 때 가곤 했지만 내 업체를 운영한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들더라고요. 특히 금은방 특성상 큰 돈이 오가서 그런지 난처한 일들도 많았답니다. 좋은 손님들도 많았지만 간혹 진열장에 있는 귀급송들을 다 꺼내보고 흥정하더니 나중엔 다른 가게가 더 싸다고 그냥 가버리시는 분도 계셨고요. 처음엔 저도 남편도 당황했지만 나중엔 나가는 손님에게 또 오시라고 인사를 건넬 정도가 됐답니다. 귀금속은 구입한 후 하루만 지나도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산 금반지를 팔면서 왜 값이 떨어지냐고 항의해 경찰까지 불렀던 일도 있었죠. 한 번은 동네에서 잘 알던 지인이 금목걸이 샀는데 다음날 색이 이상해졌다며 씩씩거리며 온 적도 있었네요. 어이, 김 사장. 그렇게 안 받는데 나한테 1억이야? 어떻게 나한테 가짜금을 팔어? 당장 내 돈 내놔. 최 사장님, 어제 머리 염색하셨죠? 이거 금방 지워지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알고 보니 염색약 때문에 금목걸이 색이 바뀌었던 거였어요.
노련한 남편이 바로 알아차려서 다행히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참 별의별 일이 다 했구나 싶더라고요. 힘은 들었지만 단골도 많이 생기며 장사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과 전 가게를 운영할 때 고객 신뢰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했거든요. 중량, 순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공지 없이 가격을 제시했고요. 다른 금은방에 비해 다소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탈이 안 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인지 손님들도 저희 금은방을 많이 찾아주셨어요. 자식들 결혼 예물부터 손주들 백일 반지, 돌반지를 구입하는 어른들도 많았고요. 전에 우리 며느리 예물할 때 여자 사장님이 자기한테 어울리는 걸로만 골라줬다고 무척 좋아하더라고. 다음에 우리 손주 백일 반지도 여기서 살게. 아우, 그러셨어요? 둘째 아드님 결혼도 시키셨는데 큰아드님이 손주도 낳고 어르신 몇 배를 축하드려요. 가게 운영도 잘 되고 애들도 각자 대학 졸업하고 취업도 했습니다. 이제 딸들 시집 보내놓고 금은방 몇 년도 운영하다 은퇴해 손주들 봐주면 되겠다 싶었죠. 하지만 인생은 다 살아봐야 안다고 하더니 그때부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큰딸이 취직한 지 얼마 안 돼 남자친구가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전 그러냐고 한번 밥이라도 먹자고 했는데 큰딸이 뭔가 말을 할 듯 말 듯 하더라고요. 엄마, 사실 남자친구 부모님이 안 계세요. 뭐? 언제 돌아가셨는데? 그럼 혼자 살고 있는 거니? 그건 아니고요. 사실 남자친구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남의 이야기면 사람만 괜찮으면 되지 다른 게 무슨 문제냐고 했을 텐데 막상 내 일이 되어보니 탐탁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부모여서 그런지 귀양이면 평범한 집 아들이길 바랬거든요. 하지만 큰딸은 한번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제발 허락해달라고 애원했죠. 결국 전 남편에겐 비밀로 하고 딸 남자친구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식당에서 처음 만난 딸 남자친구는 큰 키에 얼굴도 호감형 이미지더라고요. 이름은 신상훈, 나이는 저희 딸보다 2살 위였고요. 그 친구 아버지는 2살 돼 집을 나가 얼굴도 모르고 생사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어머니는 6살 돼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 친척집을 전전하다 보육원에 맡겨져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고요. 보육원에서 나온 후엔 혼자 힘으로 대학교도 다니고 얼마 전 보안회사 직원으로 근무 중이라고 했죠. 여러모로 제 상황이 부족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은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사실 탐탁지 않은 마음으로 나갔는데 지난 세월을 들어보니 혼자 열심히 살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큰딸에게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어색하지 않게 계속 말을 붙여오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요. 보안회사에서 일한다니 잘 먹어야겠네. 많이 들어요. 네, 어머님. 재은이가 어머님 해주신 된장찌개가 최고라고 하던데 저도 다음에 꼭 해주십시오. 저 1년 내내 된장찌개만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6개월 후 남편도 딸 남자친구에 대해 알게 됐어요. 역시나 남편은 교제는 허락해도 결혼은 반대하더라고요. 하지만 딸은 지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절 졸랐습니다. 그렇게 딸과 남편의 갈등이 이어지던 중 남편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자꾸 피곤하다고 하고 체중도 빠지고 나중엔 혈변을 보기도 했죠. 결국 남편은 병원에 가 정밀검사를 받았고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답니다. 남편의 대장암 소식에 저와 딸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은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았지만 대장암은 간 전이가 흔해 병원에선 이유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재은이 남자친구 신상훈이라고 합니다. 진작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이제야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나아지면 다시 한번 볼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요. 딸 남자친구는
그렇게 남편에게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떠야만 했습니다. 먼 길 와준 사람을 그냥 보내자니 제 마음도 편치 않더라고요. 하지만 딸 남자친구는 주말마다 병원에 와 남편 간병도 하고 가족들을 도와줬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있으니 금은방 관리는 오롯이 제 책임이었어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지 한 석 달쯤 지났을까요? 밤새 눈이 많이 내렸길래 부랴부랴 가게를 출근했죠. 그런데 가게 앞에 한 남자가 삽을 들고 눈을 치우고 있는 겁니다. 누구? 아니, 자네가 여기 어떻게 왔는가? 이 삽은 뭐고? 어머님, 추운데 얼른 들어가세요. 날이 추워 눈이 얼거가다 좀 치우고 있었어요. 이래봬도 저 강원도 출신이라 눈 치우는 도사거든요. 딸의 남자친구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삽을 쥐고 있는 손이 추위에 빨개져 있더라고요.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워 저도 모르게 딸 남자친구 손을 꼭 잡아줬죠. 딸 남자친구 마음 씀씀이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장암은 배변 처리가 까다롭거든요. 당사자인 남편도 가족들도 애를 먹었고요. 그런데 딸 남자친구는 눈 한번 찡그리지 않고 남편이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곤 했답니다. 생전 안 해본 일하려니 힘들지? 자네한테 이런 꼴까지 보이고 면목이 없네. 아닙니다, 아버님. 전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오히려 제가 아버님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닐까 걱정입니다. 다른 걱정 마시고 얼른 쾌차하셔야죠.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에 남편도 마침내 큰딸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남편 대장암 선고 딱 1년 만이었죠. 사실 남편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남편은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가게로 나와 큰딸과 큰사에게 줄 예물을 직접 골라줬어요. 큰딸이 결혼하고 1년 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워낙 병세가 위중해 그간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막상 남편이 떠나니 저도 딸들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도 저희 큰사이 덕분에 가족들 모두 힘을 낼 수 있었죠. 남편은 생전 화장 대신 시부모님이 계시는 선산에 묻어달라고 했거든요. 남편의 첫 기일 때 묘소에 가봤는데 날이 너무 추워 눈이 한가득 쌓여 있었더라고요. 아무리 정리를 해도 끝이 안 보여 결국 날이 풀리면 다시 오기로 했네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큰사이가 안 오는 겁니다. 아버님, 추우시죠? 아들이 이거 다 정리해드릴게요. 살아생전 효도 한번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버님.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올라가 봤더니 세상에 큰사이가 그 추운 날 눈과 얼음을 다 깨고 잡초까지 다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눈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고 결국 남편 묘 앞에서 다들 한바탕 운 적도 있었답니다. 큰사이는 가족들 건강에도 신경을 썼어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족들 모두 건강검진을 받게 했죠. 그리고 제 몸에 좋다는 영양제며 보약도 철마다 챙겨주는 것도 큰사이였고요. 남편이 죽은 지 3년이 지난 후 큰사이가 제게 통장을 하나 내밀더라고요. 그동안 야근수당 및 연차수당 받은 걸 다 모아뒀다며 그 돈으로 가족여행을 가자면서요. 자네가 힘들게 일한 걸 어떻겠어. 마음만 받음세. 저 이제껏 가족여행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어머님이랑 처제가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아버님 대신 제가 잘하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 힘들었지만 큰사이가 옆에서 잘 챙겨주니 저도 애들도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네요. 하늘이 남편 대신 사위를 보내줬구나 싶었죠. 특히나 큰사이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 저도 마음이 더 쓰여 아들처럼 대하게 됐답니다. 또 큰딸이 손주를 낳았을 때 이런 일도 있었네요. 제가 가게 문도 닫고 산후조리를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큰사이는 회사 직원들에게 한턱 쏜다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큰사이가 이해도 됐지만 일단 내 딸이 힘드니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국 다음날 큰사이에게 한 소리를 했죠. 자네,
일도 중요하지만 재은이 생각도 하게. 애 낳고 잠도 못 자는 부인 냅두고 술이 웬 말인가? 요즘 고부 갈등보다 장서 갈등이 더 심해돼서 나도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다 못해 하는 말이야. 왜? 서운한가? 죄송합니다, 어머님. 근데 어머님 이렇게 저 혼내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꼭 친엄마한테 잔소리 듣는 것 같아서. 친엄마 같다며 우는 큰살 보자니 황당하기도 했지만 속에 상처가 깊구나 싶어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 후 큰사인 술도 끊고 퇴근하면 바로 달려와 아이를 잘 봐줬답니다. 그리고 큰사인 먹성도 좋았어요. 딸들 모두 깨작깨작 먹어 평생 잔소리만 했었는데 그릇을 싹싹 비우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좋던지요. 큰사인 특히 제가 만든 된장찌개 오이소박일 엄청 좋아했습니다. 어머님이 만든 반찬이 최고라며 앉은 자리에서 밥을 2그릇이나 비우는데 아들 키우는 것처럼 뿌듯하더라고요. 한 번은 금은방 손님과 시비가 붙어 112까지 출동을 한 일이 있었어요. 소식을 듣고 큰사인 일을 하다 말고 가장 먼저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상대는 젊은 남자 손님이었는데 저한테도 반말을 하고 막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어디서 싸가지 없게 어른한테 삿대질이야? 이가 뭔데 난리야? 뭐, 저 아줌마 아들이라도 되냐? 그래, 아들이다. 어쩔래? 경찰서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었지만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큰사인 이렇게 사람도 좋고 어른들에게 살갑게 대하는 성격이어서 정말 아들처럼 잔소리도 하고 가끔 혼도 낼 수 있었지요. 남편이 죽은 지 5년 후 작은 딸이 결혼했습니다. 작은 사인 부모님과 형이 있는 막내였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착하고 건실해 보여 바로 결혼을 허락했고요. 하지만 작은 사인 큰 사이처럼 부침성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회계팀에서 일한다더니 집에 와서도 농담 한번 하질 않았거든요. 작은 딸이 결혼하기 전 제가 파마를 한 적이 있었네요. 딸들도 못 알아봤는데 큰 사인 제 달라진 모습을 보고 바로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연예인 같으세요.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이 환생했네요. 뭐? 참 자네 농담도 잘하네 그래. 민망했지만 그래도 연예인 같다는 말 싫어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큰 사랑 한바탕 웃는데 작은 사인이 옆에서 뚱하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큰 사이와 작은 사인 식성도 달랐습니다. 큰 사인 육시, 작은 사인 회를 좋아했거든요. 사실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 편이라 우리 집에서 밥을 먹을 땐 주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작은 사인 한 번도 불평을 안 했는데 워낙 우직한 사람이라 괜찮은 줄 알았죠. 그런데 작은 사인 그런 제 모습이 서운하긴 했나 봅니다. 제 생일날 큰 사인 제가 좋아하는 가수 공연 티켓을 작은 사인 현금 봉투를 주더라고요. 다 고마웠지만 공연 티켓 받아보는 건 처음이라 우리 큰 사이가 최고네라고 한 적이 있었네요. 그런데 다음날 작은 사이가 술에 취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어머님, 왜 형님만 예뻐하세요? 저도 어머님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저 좀 서운해요. 저도 형님처럼 농담도 잘하고 싶은데 어려워요. 그래도 저 좀 예뻐해 주세요. 아유, 최서방, 서운했나? 다 내 사위들이고 아들들인데 누가 더 이쁘고가 어딨어. 그래도 내가 앞으로 최서방도 잘 챙길 테니 마음 풀게. 아, 최서방한테도 늘 고마워. 제 큰 사이를 더 챙겼던 건 작은 딸 부분 사돈댁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아플 때 힘든 일을 같이 겪어서 그런지 큰 사이에게 좀 더 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었고요. 작은 사이 전화를 받고 좀 당황스러웠지만 이것도 가족이니 할 수 있는 말 같아 보듬어서 잘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것도 다 사람 사는 맛이겠거니 하면서요. 딸들의 사이들까지 함께 북적거리며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큰딸이 어느 날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할 때 빼곤 저한테 돈을 부탁한 적이 없어 너무 놀랐죠.
5천만 원씩이나? 신사모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뭐 회사 일이 잘 안 돼? 아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5천 올려달래서 나중에 꼭 갚을게요. 돈은 걱정하지 말고. 그나저나 너 병원엔 좀 가봤어? 아직도 밥 잘 못 먹는 거니? 사실 전 그때 큰딸 때문에 걱정이 컸습니다. 큰사인 회사 잘 다니고 손주도 잘 크고 있었지만 큰딸은 1년 전부터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프면 제가 끓여주는 전복죽을 먹고 푹 자면 금방 나았는데 이번엔 계속 시름시름 앓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피곤해서 그런다고 넘기곤 하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뒤 큰딸은 회사 출근길에 전철역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큰사이 연락을 받고 저도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죠. 금방 퇴원할 줄 알았는데 의사가 큰딸을 진찰하더니 정밀검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의 큰 병인가요? 치료받으면 곧 퇴원할 수 있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현재 위암 2기로 판단됩니다. 어서 치료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가벼운 위험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 듣고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남편을 대장암으로 떠나보냈는데 큰딸마저 위암이라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딸을 살리려면 제가 강해져야 했습니다. 큰딸은 바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당시 3살이던 손주는 제가 어린이집에 등하원을 시켰고 사이가 큰딸을 돌봤습니다. 의연한 척했지만 솔직히 너무 힘들더라고요. 작은딸 부부가 문병을 맡길래 큰딸을 맡기고 병실 복도에서 울고 있었죠. 그런 제 모습을 작은 사이가 봤는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요즘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어머님 힘을 내셔야 처형도 힘을 내요. 그리고 저랑 주은이가 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제게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작은 딸과 작은 사이인 주말엔 손주를 데려가 봐주거나 저와 큰 사위 대신 큰딸의 간호를 해주기도 했네요. 정말 큰 힘이 됐죠. 큰딸 간병하랴 금은방 운영하랴 정말 정신없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딸이 병원에 입원하고 3달쯤 지났을 때 저 혼자 사는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어요. 금은방 일을 하니 가끔 금 매입 현금 거래나 거래처 결제용으로 집에 현금을 좀 놔두곤 했거든요. 그런데 도둑이 들어와 그 현금 150만 원과 금반지 금목걸이 등을 싹 다 털어갔더라고요. 도둑이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왔는지 자물쇠도 그대로였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는데 큰 금액이 아니어서 그런지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리질 않았죠. 큰딸 부부에겐 비밀로 했지만 작은딸 부부는 이 소식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걱정이 컸답니다. 엄마, 그 아파트 오래돼서 CCTV도 몇 대 없잖아요. 이참에 이사 가는 건 어때요? 아우, 너무 불안해. 최서방도 걱정이 크고. 예, 도둑 한번 들었다고 이사를 하니? 그냥 현관문에 열쇠 하나 달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 네 언니 저러고 있는데 이사 준비하는 것도 일이야. 제가 작은 딸의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엔 작은 사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작은 사위는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며 가정용 홈캠을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전 몰랐는데 요즘엔 가정집에도 보안을 위해 현관문 CCTV와 집 내부에 홈캠을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외부에 있어도 홈캠을 켜두면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다 보이고 목소리도 다 녹음된다고 하고요. 홈캠? 아유, 난 그런 거 설치할 줄 모르는데 복잡한 거 아닌가?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주문했으니까 내일 가서 설치해 드릴게요. 괜한 일로 바쁜 사람도 바쁘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냥 열쇠만 추가해도 되는데. 아닙니다. 주은이도 그렇고 저도 걱정돼서 잠이 안 와서요. 내일 갈 테니까 오늘만 문단속 잘하고 주무세요. 홈캠 이야기를 들으니 큰사위 생각이 났습니다. 큰사위가 보안회사에 다니니 큰사위에게 부탁할까 싶었죠. 하지만
큰딸도 아프고 병 간호하느라 바쁠 텐데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요. 작은 사이인 다음날 장비를 가지고 와 하나하나 꼼꼼히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친근하게 말은 안 했어도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 않고 작은 사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어머님, 자 이거 보세요. 카메라는 여기 위에 달아서 마루랑 주방까지 다 볼 수 있고요. 소리도 다 녹음돼요. 현관문에도 CCTV 달아놔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볼 수 있고요. 아유, 그래? 세상 참 좋아졌네. 난 CCTV는 가게나 타는 건 줄 알았지. 홈캠은 저랑 주은이 핸드폰으로도 연결시켜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혹시 고장나면 제가 바로 와서 고쳐드릴게요. 전 옛날 사람이라 홈캠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홈캠이라고 해서 엄청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카메라로 다 녹화가 된다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일상생활에 크게 거슬리지도 않을 것 같았고요. 작은 사이인 땀을 뻘뻘 흘리며 홈캠을 설치해주고 저에게 신신당부했답니다. 저 홈캠이 소리도 안 나서 생활하시는데 방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처형 몸 좋아지시면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 게 마음에 늘 걸려서요. 아셨죠? 그래 알겠네.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네. 그렇게 집에 홈캠을 설치한 뒤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입니다. 가게를 계속 닫아둘 수는 없으니 전 그간 금은방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어요. 큰딸을 생각하면 마음은 지옥 같았지만 계속 돈을 벌어야 큰딸 치료비라도 보태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밤이 되면 큰딸 걱정에 잠을 들 수가 없었네요.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니 너무 힘들어 정신과에 가 상담도 받았죠. 의사는 제 얘기를 듣더니 스트레스성 불면 장애라며 마음을 편히 가질 것을 권유하더라고요. 하지만 큰딸이 암투병 중인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결국 의사는 제게 수면제를 처방해 줬습니다. 잠을 잘 일도 하고 손주도 볼 수 있으니 약을 꾸준히 먹었죠. 하지만 마음이 워낙 불안해서 그런지 TV에서 보는 것처럼 큰 효과는 없더라고요. 제가 수면제 처방받는 건 가족들 중 아무도 몰랐어요. 큰딸 병이 나오면 제 병도 저절로 나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가게를 꾸려가자니 몸이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저녁 7시면 가게 문을 닫곤 했죠. 그런데 큰사이가 가게 닫을 때쯤 몇 번 찾아와 줬습니다. 근처 지나가다가 장모님 가게 닫을 시간인데 혼자 힘드실 것 같아서요. 재은이 병 간호하느라 힘들 텐데 얼른 정리하고 밥이나 먹고 가. 저녁 전이지? 저도 같이 정리할게요. 그나저나 장모님 혼자 일하시는 거 괜찮으세요?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보안업체는 믿을만 하죠? 당시 보안회사에 다니던 큰사인 제가 혼자 일하는 걸 걱정했습니다. CCTV는 잘 설치돼 있는지 금고 열쇠는 잘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죠. 전 30년 가까이 가게를 하면서 도둑이 든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줬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큰사이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금은방은 문 닫을 때 꽤 시간이 걸리는 편이거든요. 진열대도 비우고 귀금속은 금고로 넣고 진열대는 천으로 덮어둬야 했죠. 큰사이 도움을 받으니 일이 수월하더라고요. 가게 정리를 마치면 큰사이를 집으로 데려가 저녁을 먹여 보내곤 했고요. 며칠 뒤 큰사이는 그날 저녁에도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아유, 바쁠 텐데 안 와도 된다니까. 왔다 갔다 시간만 뺏기지. 아닙니다. 금방 끝나는 걸요 뭘. 이 귀금속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값이 나가는 거라 금고에 넣어둬야 돼. 이리 주게. 전 금고에 귀금속들을 넣어놓고 큰사이 묵묵히 제 뒤에서 가게를 정리해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예전 가게 앞 눈을 쓸어주던 모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며 큰사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큰사이가 핸드폰과 지갑을 가게에 두고 왔다는 거예요.
생전 이런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인데 큰딸 때문에 힘이 들긴 하구나 싶어 부랴부랴 함께 가기로 달려가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힘드실 텐데 저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고. 아유, 이게 뭐가 힘들어. 재은이도 곧 나아질 테니 조금만 더 힘내게. 자네가 이렇게 정성인데 하늘에서 자네 장인이 모른 척 하겠나? 네, 곧 좋아지겠죠. 그러던 어느 날 큰사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3일 뒤가 제 생일인데 집에서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다면서요. 전 큰딸도 아픈데 무슨 생일인가 싶었죠. 차라리 둘째네랑 다 같이 모여 밥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큰사위는 그날 회사 세미나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매년 저랑 그 사람 미역국 끓여주시는데 제가 해드린 적은 없어서요. 이번엔 사이가 끓인 미역국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다른 거 못 해드려도 미역국은 꼭 해드리고 싶어요. 큰사위 말을 들으니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웠어요. 자기도 힘들고 바쁠 텐데 장모 생일이라고 미역국까지 끓여준다는 사이가 흔하겠습니까? 그날 저녁 집에 가니 큰사위가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큰사위는 미역에 고기에 양념까지 다 챙겨와 요리를 하고 있었고요. 주방 싱크대에서 미역을 볶고 제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을 해준다며 양파를 썰고 양념을 만드는 뒷모습을 보니 안쓰러우면서도 듬직해 눈물이 다 나왔죠. 어머님, 한번 드셔보세요. 간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레시피대로 했는데. 우리 사이가 해준 건데 뭔들 안 맛있겠나. 잘 먹음세. 정말 고마워. 큰 사이가 해준 밥상을 받으니 목이 메어 밥이 잘 안 넘어가더군요. 큰 사이가 힘들게 만들어줬는데 혹시라도 오해를 할까 싶어 미역국을 2-3번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큰 사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재은이 병간호하래 회사 다니랴 힘들지? 조그만 기운 내게. 자네 정석이 이렇게 지극한데 금방 나을 거야. 전 괜찮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도 건강 괜찮으시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큰 사이와 식사를 했습니다. 솔직히 미역국 간은 제 입에 안 맞았지만 생전 요리와는 담사고 살던 큰 사이가 처음 만든 거였으니 뭐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어요. 분명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눈을 떠 정신을 차렸을 때 전 식탁에 앉아있더군요. 집은 온통 어두컴컴했고요. 집을 둘러봤지만 큰 사이는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고 식탁의 음식들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일어서려는데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마치 잠이 덜 깬 것 마냥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소파에 잠시 앉아있다 큰 사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큰 사이는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몸 상태는 마치 수면제를 먹고 잤을 때 그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 전 수면제를 안 먹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대체 귀신에 홀렸나. 신서방 왜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이지? 그렇게 멍하니 있는데 퍼뜩 홈캠 생각이 나더군요. 솔직히 전 제가 치매에 걸렸나 싶었어요. 그래서 큰 사이가 간 것도 잊어버리고 수면제 먹은 것도 까먹었나 싶었죠. 최서방, 밤늦게 미안하네. 혹시 홈캠 확인 좀 할 수 있겠나? 아니 내가 밥을 먹다 깜빡 잠이 든 것 같은데 도통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어머님, 제가 바로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작은 사이가 제게 홈캠 영상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전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홈캠엔 저와 큰 사이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전 식탁에 엎드려 있었고 큰 사이는 아무 말 없이 제 맞은편에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들려오는 목소리를 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무서운 말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님, 주무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아이고,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큰 사의 목소리는 누가 봐도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그 뒤엔 상상도 못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님, 푹 주무세요. 절대 일어나시면 안 돼요. 큰 사인 그 말을 하며 웃고 있었어요. 절대 걱정하는 말투가 아니었죠. 그리고 큰 사인 절 그대로 놔두고 집을 나서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고요. 지금 와. 10시까지 끝내야 돼. 열쇠 내가 가지고 가고 비밀번호는 54790이야. 30분 안에 끝낼 수 있지? 전 영상을 보고 넋이 나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큰 사이가 말한 비밀번호는 금은방 출입문과 금고 비밀번호였거든요. 그리고 큰 사이가 나갈 때 손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고요. 급하게 가방을 뒤져보니 가게랑 금고 열쇠 꾸러미가 사라져 있었어요. 금은방 열쇠는 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들에게도 열쇠는 물론 금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사이가 대체 저걸 어떻게 알았나 했죠. 그때 퍼뜩 큰 사이가 몇 번 찾아와 가게를 도와줬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제서야 무언가가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덜덜 떨려왔어요. 큰 사이가 만들어진 음식을 먹고 제가 의식을 잃었던 것도 수상했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역국에 수면제를 넣었고 제가 쓰러지듯 잠이 든 게 분명했죠. 장모님 괜찮으세요? 대체 형님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세상에, 가게, 금은바, 큰일 났어. 작은 사이와 통화하며 전 급하게 가게로 달려갔어요. 작은 사이는 가게로 가겠다며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죠. 하지만 전 얼마나 손이 떨렸는지 이를 누르는데도 몇 번이나 실수를 했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내 가게, 내가 금은방을 하는데 거기가 털린 것 같아요. 빨리 잡아주세요, 제발. 일단 진정하시고요. 금은방에 지금 도둑이 들었다는 말인가요? 범인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사위예요. 우리 큰새가 내 금은방을 털었다고요. 역시나 금은방은 문이 모두 열려 있었고 금고도 텅 비어 있었어요. 값이 나가는 귀금속과 금반지 목걸이 등도 모두 없어졌고요. 전 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버렸죠. 곧 작은 사이와 경찰, 보안업체가 속속 도착했습니다. 큰 사이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으니 보안업체도 정상 해제인 줄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금고의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돼 뒤늦게 출동을 한 거였고요. 경찰들은 바로 큰 사일 수배에 행적을 뒤쫓았습니다. 가게 CCTV와 도로 CCTV를 일일이 확인해 큰 사이가 타고 간 차를 쫓았고 마침내 큰 사이의 흔적이 잡혔어요. 여러분, 큰 사이가 어디에서 잡힌 줄 아시나요? 바로 공항이었답니다. 신상훈 씨가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체포가 됐습니다. 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정황상 계획 범죄인 것 같아요. 피해자 진술이 필요하니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공항이요? 출국이요? 그럼 외국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세상에, 내 가게 털고 외국으로 도망가려다 붙잡혔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전 너무 기가 막혔어요. 큰 사이는 공항에서 체포돼 경찰로 이송이 됐죠. 밤샘 조사가 이뤄졌고 아침 뉴스도 금은방이 털렸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닥친 일들에 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딸은 저와 함께 있었고 작은 사이가 경찰서에 가 일을 수습했습니다. 큰 사이가 체포된 지 얼마 뒤 경찰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전 다시 한번 몸을 가눌 수 없었답니다. 큰 사이는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었어요. 큰 사이까지 총 3명이 금은방을 털었고 이미 귀금속을 처리해둘 작물업자도 구해둔 상태였대요. 큰 사이 일당들은 금은방을 턴 뒤 바로 작물업자를 만나 훔친 물건 일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들고 외국으로 출국하려다 잡힌 거였고요. 이야기를 전해주는 작은 사이도 충격을 받았고
작은다도 절 붙잡고 덜덜 떨더라고요. 세상에, 최서방 진짜야? 그 신상훈이란 놈이 내가 아는 그 신서방 맞아? 난 믿을 수가 없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그치? 아니지? 아유, 엄마, 정신 놓으면 안 돼요. 세상에 형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잡힌 사람이 진짜 내 사위인 건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죠. 마침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하러 오라고 했고 그렇게 전 큰 사위와 만날 수 있었답니다. 손에 수갑을 차고 있는 사람은 분명 큰 사위가 맞았어요. 대체 왜 그랬냐며 오해라는 절 보고 큰 사위도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큰 사위가 제게 처음 건넨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답니다. 장모님, 왜 이렇게 빨리 깨어나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시도도 안 했죠. 뭐?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형님, 어떻게 장모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돈이 필요했으면 저에게 달라고 하지 그랬냐며 제가 오열하자 큰 사이, 아니 그놈은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했죠. 전 그 말도 듣고 싶지 않아 작은 사이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 제 집에 도둑이 든 것도 바로 그놈이 한 짓이더군요. 한번 성공하자 그놈은 이번엔 집이 아닌 제 금은방을 노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놈이 제 금은방을 턴 이유는 바로 주식 빚 때문이었고요. 그놈은 그간 해외 선물 코인, 주식으로 큰돈을 잃었고 은행권 대출에 사채까지 손을 댔대요. 보안예산 진작 그만둔 상태였고요. 전 그 말을 듣고 큰딸이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큰딸은 이미 그때 큰 사이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은행권 대출이라도 정리하려고 제게 돈을 빌렸던 거였죠. 하지만 그놈의 빚은 5천만 원으로도 수습이 안 될 상황이었답니다. 사채라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그놈은 결국 사채업자들에게 협박을 받는 신세가 됐대요. 저에게 도와달라고 고백은 못할 망정 암투병 중인 제 딸과 헤어질 각오라고 제 금은방을 턴 거였습니다.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죠. 제가 그날 미역국에 수면제를 넣은 거 맞습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그 정도 양이면 6, 7시간은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받고 비행기 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그 미역국을 많이 먹지 않아 일찍 깨는 바람에 결국 공항에서 잡힌 거였죠. 그놈은 모든 걸 밝히고 그제서야 제게 잘못했다고 빌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저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빚은 불어나는데 재은이는 아프고 내 인생은 그냥 망한 것 같았어요. 정말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걸 생각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혼자 살겠다고 아픈 아내랑 자식도 버리고 도망가려 그랬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 후 그놈은 바로 구속이 됐어요. 작물업자들과 다른 공범들도 잡혀 구속이 됐고요. 천만다행으로 경찰 수사 덕분에 돈과 피해 물품 등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네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물건들을 찾을 수 있어 경찰분들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놈은 감옥에 들어가기 전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간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눈이 돌아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일단 사채빚 갚고 외국에서 자리 잡고 재은이도 좋아지면 그쪽으로 다 데리고 갈 생각이었어요. 병실에 누워서도 매일 제 빚 때문에 고생하는 재은이를 보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훔친 돈은 제가 외국에서 열심히 일해 갚아드리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기가 막히더군요. 아마 그놈은 제가 자기의 범죄를 알아도 차마 신고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결국 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자리를 떠났고
그게 그놈과 저의 마지막 만남이었네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전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가게가 털린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범인이 내가 내 손으로 밥 먹이고 돌봤던 사이였다뇨. 물도 못 넘기고 울고만 있으니 걱정이 된 작은 딸과 작은 사이가 절 병원에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병원 침대에 누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0대 후반에 처음 만나 40 넘을 때까지 큰 사이인 우리 가족과 울고 웃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착하고 예의 바르던 청년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대관절 주식 코인이 무엇이길래 성실하던 한 사람을 저렇게 나쁜 길로 빠지게 하는 걸까요? 뉴스를 보니 최근에 주식 코인 때문에 사회적 문제도 많고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군요. 가정도 파탄난다는데 전 그 일이 우리 가족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만약 제가 1시간만이라도 늦게 깼다면, 그래서 그놈이 출국하고 공범들도 다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돈과 기금속들도 찾지 못하고 우리 가족은 풍비박산 났겠죠. 큰딸은 그 일이 있고 난 뒤 이혼을 했습니다. 사실 몸도 아픈 애한테 더 충격을 주는 일일까봐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한테 다 말하지 그랬어. 속으로 끙끙 앓으니 병이 생기지. 불쌍한 내 딸. 그 돈 갚아주면 절대 주식 안 한다고 했는데 엄마 너무 죄송해요. 큰딸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딸도 역시 엄마더라고요. 지켜야 할 아들이 있으니 강하게 이겨내고 현재는 일상생활도 가능한 상황이 됐답니다. 지금은 병원으로 오가며 통원 치료만 받고 있죠. 얼마 전 집을 팔고 큰딸 손주 집으로 이사를 해 둘을 돌보고 있답니다. 작은 딸과 작은 사이도 한결같이 절 지켜주고 있어요.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가끔 그 사건이 생각나 혼자 울기도 하거든요. 한 번은 집 베란다에서 몰래 울고 있는데 작은 사이가 오더니 제 손을 말없이 잡아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작은 사이가 홍캠을 달아줬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늘 말없이 가족들을 위해주는 그 마음 씀씀이가 느껴져 저도 작은 사이 손을 꼭 잡아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딸은 시간 날 때마다 집에 들러 살림도 챙겨주고 손주와도 놀아주곤 합니다. 작은 딸도 충격이 컸을 텐데 지 언니 아픈 게 먼저라며 한 번도 내색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아들처럼 생각했던 그놈이 보낸 편지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짓을 저지를 땐 아무 생각도 안 들었는데 감옥 안에 들어오니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았어요.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신 가족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데 마음이 착잡하더군요. 가족들에겐 아무 말도 안 하고 편지를 찢어버렸답니다. 전 솔직히 아직도 그놈이 원망스럽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데 저에게 저지른 짓들이며 큰딸에게 상처 준 걸 생각하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도 감옥 안에서 후회하는 듯하니 이젠 사고치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나이를 이렇게 먹으면 어지간한 일엔 꿈쩍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준 충격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겉으론 괜찮은 척 하는데 잠든 큰딸의 모습을 보거나 금은방 문을 열 때 가끔 예전 생각이 나곤 합니다. 돈이 우선인 시대라지만 가족 간의 사랑 간의 지켜야 할 선은 넘지 말아야 하잖아요.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가 아닐까요? 누군간 빛나는 황금에 눈이 멀어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저지르지만 또 누군간 상처를 보듬어주는 가족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사람만이 지울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제겐 제가 지켜야 할 큰딸과 손주, 그리고 착한 작은 딸과 작은 사이가 있으니
오늘도 더 힘내보려고 합니다. 요즘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을 하면 흔히들 꼰대라고들 한다죠. 하지만 제가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다른 분들께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한 치 앞을 못 보는 인생에 든든한 뿌리가 되는 건 날 사랑해주는 가족이 아닐까요?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엔 위로가 또 누군가에겐 새로운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